샬롬, 삼국지 10권 16번째. 사마소도 크게 군사를 일으키고 천자와 태우를 졸라 친정의 형식으로 밀고 내려왔다. 낙양과 장안의 군사 26만에 정남 장군 왕기는 정선봉으로, 안동 장군 진거는 부선봉으로 세우고, 감군 석포와 연주 자사, 주태를 좌우군으로 삼은 대군이었다. 사마소의 군사가 먼저 창칼을 맞대게 된 것은 동호의 군사들이었다. 동호의 선봉 주인은 위에 왕기를 맞붙었으나 새 합이 못돼 몰리게 되는 바람에 오병은 대패의 50리나 쫓기게 되었다. 제갈탄이 문흠, 문왕 두 부자와 수만의 날랜 군사를 이끌고 성을 달려나와 그런 오병과 세력을 합쳤다. 그러나 오병의 대의보다는 이득을 구하러 온데 차가 난 종해의 계책에 떨어져 제갈탄은 군사만 잃고 수춘성에 도로 갇히는 신세가 되고 말았다. 거기다가 돌아온 오병도 손침의 조급함과 포악함 때문에 제갈탄에게는 끝내 이렇다 할 힘이 돼주지 못했다. 겨우 우전이 이끈 오병 10,000명이 수춘성으로 들어갔을 뿐 주인은 몇 번 쥔 죄로 손침에게 목이 달아나고 손침이 돌아가면서 남긴 전위는 손침이 두려워 오히려 위에 항복해 버렸다. 뿐만 아니라 전위는 다시 수춘성 안에 있는 아버지 전단과 숙부 전역에게까지 글을 보내 달랬다. 거기 넘어간 전역과 전단이 수천 오병과 함께 위에 항복하고 마니 성 안의 제갈탄은 더욱 외로워졌다. 형세가 외로워지자 수천성 안의 인심도 흔들리기 시작했다. 먼저 모사 장반과 초이가 제갈탄에게 속전속결을 권하였다가 제갈탄이 받아들여 주지 않자 성을 넘어 위에 진채로 달아났다. 그 다음은 문양과 문호 형제였다. 그 아비 문음 역시 제갈탄에게 급히 싸우기를 권하다 목이 달아나자 그들 형제는 성을 넘어가 사마소에게 항복하고 말았다. 문왕 형제가 성을 넘어가 사마소에게 항복하고 말았다. 문왕 형제가 위에 벼슬을 받고 그걸 자랑하며 성안을 보고 항복을 권하니 제갈탄의 군사들은 더욱 마음이 흔들렸다. 그 낌새를 알아채린 사마소가 일제히 성을 공격하자 북문을 지키던 장수 증선이 문을 열어 위병을 맞아들였다. 제갈탄이 겨우 남은 수백 군사와 맞서보려 했으나 될 일이 아니었다. 위장 호준을 만나 그 한 칸의 목을 잃었다. 볼만한 싸움을 벌이다 죽은 것은 오히려 구원하러 왔다가 성 안에 갇혔던 오장 우전이었다. 우전은 항복을 권하는 왕기를 성난 소리로 꾸짖었다. 명을 받들어 남의 어려움을 구하러 왔다가 어려움을 구해주지는 못하고 오히려 적에게 항복하란 말이냐. 내 어찌 차마 그런 의롭지 못한 짓을 하리. 그리고 투구를 벗어 던지며 다시 외쳤다. 사람이 한 번 나서 싸움터에서 죽는 것도 얼마나 복된 일이냐. 제갈탄을 따르던 졸개들도 죽음 앞에서 씩씩했다. 항복만 하면 살려준다는데도 수백 명이 모두 항복 대신 목을 늘여 칼을 받았다. 위가 천자까지 나서서 남쪽으로 싸우는데 족이 그대로 있을 리 없었다. 강유는 제갈탄이 사마소에 맞서 의병을 일으키고 동호의 손침까지 거들어 위주가 몸소 싸움터로 나갔다는 말을 듣자 몹시 기뻐했다. 이번에는 반드시 공을 이룰 수 있겠구나. 그렇게 소리치며 곧 후주에게 표문을 올려 위를 칠 것을 허락해 달라고 아뢰었다. 증상대부 조주가 수국론이란 글 한 편을 지어 강요에게 보내며 출정을 말렸다. 그 내용은 대강 이러했다. 어떤 사람이 물었다. 옛날 약하면서 강한 자를 이길 수 있었던 사람은 어떤 술수로 있었던가. 내가 말했다. 큰 나라에 살면서 걱정이 없는 사람은
언제나 태만함이 많았고 작은 나라에 살며 걱정이 많은 사람은 언제나 잘하려고 애쓴다. 잘하려고 애쓰면 곧 살리는 다스림이 되는 것은 이치에 마땅합니다. 그러므로 주나라 문왕은 백성을 길러 작은 나라로 큰 나라를 얻을 수 있었고 월랑구천은 무리를 불쌍히 여겨 약한 나라로 강한 나라를 망하게 하였으니 이게 바로 그 술수이다. 어떤 사람이 또 물었다. 지난날 조나라는 강하고 한나라는 약해 홍구를 경계로 전하를 나누기로 약정하였으나 각 양은 백성들의 뜻이 이미 정해지면 다시 움직이기 어렵다 하여 군사를 이끌고 항우를 뒤쫓았고 마침내는 항시를 망하게 하였다. 어찌 반드시 문왕이나 구천처럼 하여야만 하는가? 내가 대답했다. 상은나라와 주나라 때에는 임금과 제후를 세상이 모두 존중하였고 임금과 신하 사이도 오래고 굳건하였다. 그때에는 비록 한 고조가 있다 해도 어찌 칼에 기대 전하를 빼앗을 수 있었겠는가? 진나라가 제후를 없애고 지방 수령을 둔 뒤 백성들은 비패하고 진나라의 부역은 모지러 전하가 흙더미 무너지듯 하자 이에 호걸들이 아울러 일어서로 다투게 되었다. 그런 화대 지금은 우리나 저들이나 모두 나라를 물려주어 세대가 바뀌었다. 이미 진나라 말기처럼 세상이 들끓던 때가 아니라 육국 전하를 나누어 차지하고 있는 때와 같은 때가 있다. 그러므로 주 문왕이 될 수는 있어도 한 고주가 되기는 어렵다. 때가 이르러서야 움직이고 운세에 맞은 뒤에야 일어난 까닭에 당왕과 무왕의 군사는 다시 싸울 것도 없이 이길 수 있었다. 진실로 백성들의 수고로움을 무겁게 여기고 때를 고름에 깊이 살폈다 할 만하다. 끝내 물을 다하고 정벌을 함부로 하다가는 불행히도 어려움을 만나 비록 지혜로운 사람이 있다 하더라도 마땅히 깨볼 바가 없게 되고 말리라. 그때 이미 촉은 내관 황호의 장난질 안에서부터 깊이 썩어 들어가고 있었다. 그런데도 변방에서 아무것도 모르는 강유가 큰 나라인 위를 상대로 싸움을 벌이려 하니 충성되고 헤아림을 깊은 대신으로서는 그냥 볼 수가 없어 쓴 글이었다. 하지만 강유는 보고 나서 성부터 냈다. 이것은 썩어 빠진 선비의 글이다. 그렇게 소리치고는 기어이 위를 칠 군사를 일으켰다. 새로 얻은 장서와 부첨 두 장수를 앞세우고 이번에는 장성 쪽으로 군사를 냈다. 장성을 지키는 위에 장수는 사마수의 친척 형벌인 사마망이었다. 이분과 왕진 두 장수와 성안의 군사들을 이끌고 성밖 20리 되는 곳에 진을 쳤다. 그러나 사마망은 강유의 적수가 아니었다. 한 쌈의 두 장수를 모두 잃고 성 안으로 쫓겨 들어갔다. 강유는 그런 사마망을 뒤쫓아 급하게 성을 들이쳤다. 그런데 막 성을 떨어뜨리려 할 즈음 뜻밖의 구원병이 달려왔다. 위장 등의 부자였다. 한바탕 싸움이 있었으나 어느 쪽도 크게 이기지는 못하였다. 강유는 장성을 뺏지 못한 채 다시 등에와 맞서게 되었다. 등에는 자기 아들 등충을 성 안으로 들여보내며 사마망에게 싸우지 말고 굳게 지키기만을 하라 일렀다. 그러다 보면 남쪽의 싸움이 끝나 관중의 군사들이 몰려올 것이고 강유는 오히려 양식이 떨어져 돌아갈 것인데 그때 강유를 치자는 뜻이었다. 그러나 아무것도 모르는 강유는 등에에게 급하게 싸움을 걸었다. 등에는 금세 나와 싸울 듯 하면서도 이 핑계 저 핑계로 싸움을 하루 이틀 미루었다. 그렇게 대여섯 번이나 싸움을 미룬 걸 보고서야 등에의 속셈을 알아차린 부첨이 강유에게 말했다. 아무래도 등에가 무슨 속임수를 쓰는 듯하니 방비가 있어야 할 것입니다. 강유도 그제야 등에의 속셈을 알아차렸다.
관중의 군사가 오기를 기다려 강우의 군사를 삼면에서 에워싸고 들이칠 생각임에 틀림없었다. 이에 강유는 오히려 손침과 연결해 거꾸로 등에를 골탕 먹일 궁리를 하고 있는데 뜻밖의 소식이 날아들었다. 사마소가 수춘을 들이쳐 제갈탄을 죽이고 도우러 왔던 오병에게는 모두 항복을 받았습니다. 사마소는 우선 군사를 돌려 낙양으로 돌아갔으나 머지않아 이곳 장성을 구하러 올 것이라 합니다. 그 소식에 놀란 강유는 곧 군사를 물려 돌아갔다. 사마소의 대군이 이르면 당해내기 어려운 까닭이었다. 그러나 등해가 반드시 뒤쫓을 것이라 여겨 좁은 길목이나 험한 산길마다 뒤쫓는 적을 막을 준비를 하게 했다. 염탐하는 군사가 촛병이 물러난 걸 등해에게 알렸다. 그러나 등해는 어찌 된 셈인지 서둘러 뒤쫓는 대신 껄껄 웃으며 말했다. 강유는 사마 대장군이 오실 것을 알고 먼저 군사를 물린 것이니 굳이 뒤쫓을 것이 없다. 차라리 함부로 뒤쫓다가는 급계에 빠지고 말 것이다. 그리고 군사를 풀어 가만히 촛병을 뒤따르며 살펴보게 했다. 과연 등해가 본 대로였다. 촛병은 물러가면서 낙곡 좁은 길목에 장작과 마른 집, 건불을 쌓아두고 있었다. 유병이 뒤쫓아오면 거기 불을 질러 화공으로 나올 작정이었던 듯했다. 여러 장수들이 그런 등해의 밝은 눈에 한결같이 감탄에 마지 않았다. 사마소도 대군은 움직일 필요 없이 촉병이 물러갔다는 말을 듣자 몹시 기뻐했다. 그게 모두 등해의 공임을 알고 크게 상을 내렸다. 한편 동호의 손침은 자신이 제갈탄을 구하러 보냈던 당자와 전단, 전역 등이 모두 위에 항복했다는 말을 듣자 몹시 성이 났다. 당자와 전단의 일족을 모조리 잡아들여 죽이게 했다. 이들이 위에 항복하게 된 데는 누구보다 그 자신의 허물이 컸건만 그쪽으로는 눈길 한번 돌리는 법이 없었다. 그때 우조 솔량은 나이 17이었다. 사람이 총명하고 영리에 포악한 손침을 싫어했으나 그 일가가 나라의 병권을 모두 잡고 있어 어찌할 수가 없었다. 틈만 엿보다가 어느 날 장인이며 황문 시랑인 전기를 불러 손침을 죽이라는 밀조를 내렸다. 전기는 장군 유승과 함께 손침을 죽이려 일을 꾸몄다. 그러나 그 어머니가 손침의 누이라 일이 이루어지기 전에 먼저 손침에게 알려지고 말았다. 오예 국군이 그것밖에 안 되었음 일이라. 손침은 전기와 유승 및 그 집안의 노소를 가리지 않고 모조리 죽인 뒤 솔량을 임금 자리에서 내어 쫓았다. 그때 상서 환희가 손침에게 맞서 보았으나 손침의 칼에 의로운 피를 묻히고 죽었을 뿐이다. 손침이 솔량 대신 오주로 세운 것은 낭양왕 손유였다. 손유는 손건의 6째 아들로 대위를 이어받자 손침을 승상의 형주목을 겸하게 했다. 또 백관에게도 차례로 벼슬과 상을 내린 뒤 조카 손호에게도 오정후를 내렸다. 손침은 자신이 승상으로 높여졌을 뿐만 아니라 집안의 후가 5세, 군병의 대장들이 또한 모두 피부치였다. 그 권세가 임금이 손유보다 더하면 더했지 덜하지 않았다. 손침은 갈수록 방자해지다가 그의 겨울 대단찮은 일로 손유에게 감정을 품고 좌장군 장포를 찾아 찬역의 뜻을 밝혔다. 장포가 그 말을 손유에게 일러바치자 오주 손유가 놀랐다. 거기다가 며칠 뒤 손침이 정말로 군사를 움직이려는 기미를 보이자 한층 급해진 손유는 노장 정복을 불러 매달렸다. 폐하께서는 너무 걱정하지 마십시오. 신에게 나라의 해군을 뽑아 없앨 계책이 하나 있습니다. 정복은 그렇게 대답하고 나빌 동지 뒤 세일 순일 종묘의 제사를 지내는 다음 날을 잡아 일을 벌였다.
금군을 자기 형제가 장악하고 있다는 것만 믿고 아무 경계 없이 궁궐로 들어온 손침을 불시에 잡아 목베 죽이고 삼족을 멸했다. 오주 소녀는 손침을 죽이는 것으로 그치지 않고 그의 일가부치에 의해 저질러진 모든 잘못을 바로잡았다. 손침 및 손준의 손에 걸려 억울하게 죽은 이들이 모두 누명을 벗고 쫓겨났던 이들은 다시 불러들이니 마치 나라가 새로워지는 듯했다. 초계 후주 유선이 사신을 보내 그 일을 지하했다. 오에서는 설후를 사신으로 보내 답례했다. 설후가 돌아오자 소유가 촉의 사정을 물었다. 설후가 본대로 전했다. 증상시 황홀한 자가 권세를 잡고 있는데 공경이란 자들은 모두 아첨만 일삼고 있었습니다. 조정에서는 고지 말을 들을 수가 없고 백성들의 얼굴이 누렇게 떠 있었습니다. 마치 참새나 제비가 처마 끝에 살면서 큰 집에 불탈 것을 알지 못하는 것과 비슷했습니다. 바로 그 무렵 촉의 내정을 잘 보고 하는 소리였다. 만약 제갈무께서 살아 계셨더라면 어찌 그런 꼴이 났겠는가. 손휴는 그렇게 단식하고 국서를 써서 성도에 보냈다. 사모사가 오래전에 위나라를 찬탈하고 그 위엄을 드러내 보이기 위해 촉과 오를 침범할 것이니 서로 간 정신 차려 준비하고 있자는 내용이었다. 강유는 그런 오나라의 국서를 받자 지난번에 깎인 위신을 되찾을 때가 왔다 여겼다. 다시 후주에게 표문을 올려 위를 치러 가겠다고 나왔다. 후주가 마지못해 허락하자 대장군 강유는 이듬해 일찍 군사를 일으켰다. 촉한 경묘 원론의 일이었다. 선봉은 요화와 장익이요 왕함과 장비는 좌장군으로 장서와 부처문 우장군으로 세운 뒤 하우페와 함께 20만 군사를 몰아 한중으로 나갔다. 하후페와 은혼 끝에 강유가 잡은 길은 기산 쪽이었다. 기산 어귀에 이른 강유는 일찍부터 농우의 군사를 이끌고 그곳을 지키던 등해와 다시 맞부딪히게 되었다. 그때 등해는 언젠가 촉병이 다시 올 줄 알고 모든 채비를 갖춰놓고 기다렸다. 곧 촉병이 진채를 칠 만한 곳에 미리 땅굴을 파놓고 촉병이 거기 자리 잡기만 하면 그걸 이용해 안팎으로 들이칠 작정이었다. 등에는 촉병이 정말로 자신이 점 찍어 둔 곳에 진채를 내리자 됐다 싶었다. 밤을 틈타 땅굴로 사람을 보내 안팎에서 촉병의 진채를 들이쳤다. 그러나 강유가 침착하게 대응하는 바람에 첫 싸움에서는 크게 이기지 못했다. 이에 등에는 강유와 진법으로 싸우게 되었다. 그러나 도리어 강유의 장사권 지진이란 진법에 말려 위병은 기산의 진채만 빼앗기고 말았다. 그 뒤로도 등에는 한편으로는 정면으로 싸우고 한편으로는 기습을 노렸으나 싸움은 영 뜻대로 풀리지 않았다. 그때 등해와 함께 싸우던 사마망이 내놓은 계책이 촉의 어지러운 내정을 이용한 반간계였다. 그걸 받아들인 등해는 양양 사람 당균에게 뇌물을 넉넉히 주고 촉의 증상시 황후를 매수하게 했다. 몰래 촉으로 숨어든 당균은 황후에게 금은 보석을 바리바리 저다 바치고 강유가 후주를 원망해 오래자나 위에 항복할 것이란 말을 아래게 했다. 그리고 아래로는 백성들 사이에도 유언비어를 퍼뜨려 똑같은 말이 떠돌게 하니 예전의 공명이 사마이를 내쫓기게 할 때와 비슷했다. 황후가 곁에서 2번, 3번 일러 바치는 데다 성도 백성들까지 강유가 반역하려 한다는 말을 하자 후주는 깜짝 놀랐다. 곧 사람을 보내 강유에게 돌아오라고 이르게 했다. 강유가 영문도 모르면서 군사를 돌리려 하는데 요화가 나서서 말렸다. 장수가 밖에 있을 때는 비록 임금의 명이라도 듣지 않을 수 있습니다. 조서가 있다고 해서 가볍게 군사를 움직여서는 아니 됩니다. 그러나 장익은 생각이 달랐다. 요하의 말에 고개를 가로젓고 나섰다.
족의 백성들은 대장군께서 해마다 군사를 움직이시는데 원망을 품고 있습니다. 이번에 마침 이겼으니 그 틈을 타 군사를 돌리는 게 어떻겠습니까? 돌아가 인심을 가라앉힌 뒤에 따로 날을 잡아 일을 꾀보는 게 좋을 듯합니다. 강유도 장익의 말을 옳게 여겼다. 곧 군사를 서로 돌리고 요하와 장익은 후군이 되어 뒤쫓는 위병을 맡게 했다. 그 돌아가는 진용이 얼마나 단단하고 빈틈없던지 등에 조차 감히 뒤쫓지 못했다. 성도로 돌아간 강유는 후주를 찾아뵙고 불러들인 까닭을 물었다. 후주에게 할 말이 있을 리 없었다. 우물쭈물 핑계를 대다가 다만 한중으로 돌아가 위에 변고가 생길 때까지 기다리라는 명을 내렸다. 이에 강유는 단식하며 한중으로 돌아갔다. 강유가 돌아가자 이번에는 사마소에게 촉을 칠 마음이 생겼다. 그러나 새로 세운 위주 조모가 만만치 않은 사람이라 함부로 위를 비울 수가 없었다. 거기다가 중혹은 가충 등의 사마소에게 위주의 잠룡시 몸을 숨기고 때를 기다린 내용의 시를 고자질하니 사마소와 위주 조모의 사이는 절로 벌어졌다. 위 감로 5년 4월 사마소는 조조를 본받아 위주에게 구석을 정했다. 내심 싫으면서도 사마소의 위세에 눌려 하는 수 없이 사마소에게 구석을 내린 조모는 분했다. 시증 왕침 상성 왕경 산기 상시 왕업 세 사람과 의논한 뒤 사마수를 죽이려 들었다. 그러나 이름뿐인 전자라 힘이 없어 기껏 끌어모은 게 전증 시위처럼 가까이 부리는 군사들과 창독 관동 같은 궁중의 일꾼 300명이었다. 왕경이 그런 조모를 붙들고 말렸으나 조모는 듣지 않고 사마소를 찾아 나섰다. 그러나 궁궐문을 나서기도 전에 사마소의 신복인 가충 성제 등이 거느린 정병과 만나 싸움 중에 성제에게 죽고 말았다. 뒤늦게 그 일을 들은 사마소는 은근히 놀랐다. 한편으로는 태우를 구슬러 죽은 조모의 죄상을 전하에 선포하게 하고 다른 한편으로는 임금을 죽인 죄를 오로지 성제에게 덮어 씌워 그 삼족을 모두 없앴다. 이때 사마소의 신복들이 바로 위를 넘겨받기를 권했으나 사마소는 듣지 않았다. 조조를 본떠 그 일을 그 아들 사마염에 맡기기로 하고 자신은 여전히 조시를 세워 천자로 삼았다. 사마소가 조모를 대신에 세운 게 조조의 손자요 연왕 조의 아들인 조황이었다. 그가 바로 위의 마지막 임금인 원제가 된다. 위에 그 같은 정변은 다시 강유에게 한 기회로 여겨졌다. 오나라에 사신을 보내 함께 군사를 일으켜 위를 치자 하고 자신은 15만 대군을 일으켰다. 강유는 요하와 장익을 선봉으로 삼아 요하는 좌우곡을 쥐하라 하고 장익은 난곡을 쥐하라 했다. 그리고 스스로는 야곡으로 길을 잡아 한꺼번에 세 갈래 군마를 몰고 기산으로 나갔다. 기산을 지키던 등에는 강유가 나오자 맞을 채비를 했다. 그때 거느리고 있던 장수 중에 왕관이라는 이가 있었다. 등에에게 거지 항복의 계교로 강유를 꺾자고 권했다. 곧 스스로를 지난번 위주 조모가 죽을 때 조모 편에 섰다가 함께 죽은 왕경의 조카라 하여 강유에게 항복을 믿게 한 뒤 틈을 보아 안팎으로 호응해 강유를 사로잡자는 계교였다. 등에는 그 계교를 따랐으나 그걸 알아차린 강유가 오히려 거꾸로 이용하는 바람에 대패하고 말았다. 강유의 복병에 걸려 등에 자신이 보절의 옷을 입고 겨우 목숨을 건져 달아나야 했을 정도였다. 그런데 왕관이 싸움의 방향을 이상하게 이끌어갔다. 거짓 항복으로 촉군 뒤에 있다가 등해가 대패했다는 소리를 듣자 위로 달아나는 대신 한중으로 들어갔다. 강유는 혹시라도 한중이 어찌 될까 두려워 군사를 한중으로 돌렸다. 그 바람에 싸움에는 이겼어도 아무것도 얻은 것 없이 제자리로 돌아가는 형국이 되고 말았다.
왕과는 뒤쫓아온 족군이 사방으로 에워싸고 공격하자 달아나다 흑룡강에 뛰어들어 죽었다. 나머지 군사들은 모두 강유에게 사로잡혀 산채로 땅에 묻혔다. 강유가 공명의 뜻을 이어 8번째로 대위전을 일으킨 것은 촉한의 경유 5년 10월이었다. 그동안 군마를 기르고 군량을 쌓은 강유는 후주에게 표문을 올리고 30만 대군을 일으켜 조양으로 나아갔다. 이번에도 강유를 맞아 싸우게 된 위장은 등해였다. 강유가 조양으로 온다는 말에 다른 장수들은 크게 허장성세라 주장했다. 조양으로 나오는 체하면서 기산을 치료함이라는 것이었다. 그러나 등에는 조양을 근거로 둔전을 하며 장관 계책을 세우려는 강유의 뜻을 헤아리고 빈틈없이 제비를 했다. 그 바람에 싸움은 처음부터 촉에 이롭지 못했다. 전부를 맡은 하후페는 조양성을 뺏으러 갔다가 등해의 복병에 걸려 죽었다. 사마망이 성문을 열어두고 빈 성같이 꾸며 하후페를 깨어들인 뒤 감추어둔 군사들로 하여금 화살을 퍼붓게 해 하후페와 500 족군을 몰살시켜버린 까닭이었다. 하우페가 죽었다는 소식을 듣고 슬퍼하던 강유도 그날 밤 이경 무렵 등해의 야습을 받았다. 갑작스러운 데다 사마망까지 거들어 좌충우돌 죽기로 싸웠으나 등해에게 몰려 20리나 쫓겨난 뒤에야 겨우 군사를 수습할 수 있었다. 그때 장익이 강유에게 권했다. 위병들이 모두 이곳에 있으니 기사는 틀림없이 비어 있을 것입니다. 장군께서는 군사를 정돈해 조양과 후하를 들이치고 계십시오. 저는 가만히 한갈래 군사를 이끌고 기산에 있는 위군의 진체를 저 부순 뒤 장안으로 나아가겠습니다. 강유도 그 계책이 옳다 싶어 그대로 따랐다. 곧 장익에게 군사 한 갈래를 떼어주고 자신은 남은 군사로 등해의 대군을 조양에 붙들어 두었다. 멋모르고 그런 강유와 며칠을 싸운 등해는 뻗뜩 이상한 생각이 들었다. 첫 싸움에 지고도 오히려 급하게 싸움을 거는 걸 보고 촉군에 숨겨진 계교를 짐작했다. 아들 등충에게 그곳을 맡기고 자신의 기산을 구하러 달려갔다. 등해가 없는 걸 감추기 위한 위군 쪽의 활발한 움직임이 이번에는 강유에게 의심을 일으켰다. 아무래도 그 갑작스런 움직임에 속임수가 있는 것 같아 살피다가 문득 등해가 없어진 걸 알았다. 강유는 등해가 틀림없이 장익의 계책을 눈치채고 기산으로 달려갔다고 보아 자신도 기산으로 달려갔다. 강유가 기산에 이르렀을 때 먼저 간 장익은 뜻밖의 나타난 등해의 공격으로 한창 위급함에 빠져 있었다. 강유는 그런 등해의 등 뒤를 후려쳐 전세를 곧 뒤집혔다. 등해는 오히려 장익과 강유에게 에워싸여 위태로운 지경에 떨어지고 말았다. 다행히 그 싸움에서는 겨우 몸을 빼낼 수 있었으나 등해는 그 뒤로도 계속해 강유에게 몰리게 되었다. 기산 영체 깊숙이 들어앉아 굳게 지킬 뿐 싸우려 들지 않았다. 그런데 그것도 촉의 운세였는지 뜻밖에도 성도에서 하루에도 3번이나 잇따라 조서가 내려와 강유를 불러들였다. 어리석고 어두운 후주와 간악한 환관 황후가 손발이 맞아 해놓은 한심한 짓거리였다. 그때 촉의 우장군의 여물한 자가 있었다. 그런 아무런 공도 없이 황후에게 뇌물을 써서 대장군까지 되었는데 벼슬이 오르자 슬며시 딴 생각이 났다. 강유의 자리를 노려 환우에게 뇌물을 듬뿍 안기자 황후가 후주에게 달려가 아뢰었다. 강유는 위와 여러 번 싸웠으나 이렇다 할 공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염으로 하여금 강유를 대신해 대장군을 세우시는 게 좋을 듯 합니다. 이에 황후의 말이라면
바트로메주를 쓴다 해도 믿는 후주가 조서를 내려 강유를 불러들였다. 한중으로 돌아간 강유는 그곳에 군마를 쉬게 하고 자신의 조정에서 온 사명과 함께 성도로 갔다. 유리한 싸움을 그만두어야 했던 아쉬움에다 자신을 불러들인 까닭이 궁금해 후주에게 뵙기를 정했다. 그러나 열흘을 두고 기다려도 후주가 만나주지를 않았다. 강유는 영문을 알 수가 없었다. 하루는 동화문에서 비서랑 극정을 만나자 가만히 물어보았다.